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테슬라 로보택시 앱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이제 누구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대기자 명단에 등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화면을 보면 홍보용 데모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게 바로 느껴지고, 이 픽업의 위치를 설정하면 도착 예상 시간과 요금이 뜨고, 이 차량이 몇 미터 앞에 오면 이 차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문구도 표시됩니다. 자, 10분 거리 이동 요금이 4.2달러, 이 기존 택시 요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앱이 이제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건 일반적인 앱의 출시가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고,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교통 네트워크 기업이라는 한 단계 진화하는 테슬라를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대중 공개 의미와 한국은행의 리포트까지 이 자율주행이 변화시킬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 앱 공개 소식은 불과 몇 시간 만에 X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아이폰을 이용해서 로보택시 앱을 쓸 수 있다고 전했고, 사실상 글로벌의 확산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앱은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과는 무엇이 다를지도 궁금한데요. 자, 로보택시는 기존 택시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없고 차량의 유지와 충전 비용만 반영되기 때문에 앱에서 공개되고 있는 요금은 실제 요금 대비 30에서 50%더 낮은 수준으로 우버의 기본 요금 구조와 비교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서비스의 범위 확장성인데요. 우버나 리프트는 도시 단위로 드라이버가 필요하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도시간 또는 주간까지도 자동으로 연결되고, 즉 처음부터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설계된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뢰성인데요. 기존 모빌리티의 플랫폼은 운전자별로 평점이 있고 이 고객과 기사가 매칭이 돼야 되지만 여기서 오류가 되는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는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하드웨어 기준으로 움직이고, 인간의 편차가 사라지는 순간 서비스의 안전성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로보택시는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또 9월 1일부터는 텍사스에서 새로운 자율주행차 법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X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 후 테슬라가 안전요원을 운전석에 앉히고 고속도로 주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계정도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앉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초기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조심스러운 조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자, 그럼 테슬라가 고속도로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 왜 중요한지가 궁금한데, 그동안 자율주행 택시는 도심의 저속 구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같은 도심 위주의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는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고속의 주행과 복잡한 인터체인지, 이 대형 트럭과의 혼재한 주행까지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고속도로까지 안정적으로 커버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공항과 도심을 잇는 이 고수익의 노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또 출퇴근과 관광을 이동할 수 있는 수요층도 흡수하게 됩니다. 또 도시에서 도시 간의 장거리 서비스 역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커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웨이모가 도심만 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도시 전체와 지역 네트워크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결정적인 무기도 더 있고요. 바로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테슬라는 수백만 대 차량에서 매일 쏟아지는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 곧바로 로보택시 소프트웨어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 반면 웨이모는 수천 대의 CM 차량으로 데이터를 쌓는 구조라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비하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교통비의 절감이고, 자율주행 택시가 대중화된다면 승객의 교통비는 현재 대비 평균 40에서 60%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뉴욕이나 서울처럼 택시 요금이 높은 도시일수록 효과는 더 클 것 같고요. 실제로 테슬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요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테슬라는 이제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보택시의 네트워크를 시작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동 서비스 구독으로서 그 산업의 구조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자, ARK 인베스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장의 진입만으로도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에 추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JP모건 같은 보수적인 기관도 모빌리티를 테슬라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나면 보험과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 같은 연관 산업도 재편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사고율이 인간 대비 80%가 낮아진다면 이 개인 자동차의 보험료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대신 로보택시를 위한 이 새로운 보험이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넷째로 노동시장의 충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국의 택시기사와 우버의 기사, 그리고 한국의 개인 택시처럼 이 생계가 직결된 업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리포트를 쓰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선제적 조정 없이는 사회적 충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를 모든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은 이 테슬라의 서비스가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이 글로벌 교통 비용의 절감과 노동시장의 재편, 그리고 산업 가치의 사슬 변화라는 이 세 가지 큰 축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계 주요 도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자율주행 택시는 더 이상 미래의 향상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의 규모만 봐도 그 속도가 압도적인 상황인데, 2024년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2034년이면 무려 1,90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고, 연평균 선장률이 51.4%로 예상될 정도로 이 새로운 산업의 질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를 한번 살펴보면, 웨이모는 피닉스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등지의 상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덴버와 시애틀로 시험 운행도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지역은 특히 까다로운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눈과 폭우, 강풍과 같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검증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초기에는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미 웨이모는 제규어와 지리에 첨단 전기차를 투입해 실제 도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의 목표는 2025년 말까지 신규 10개의 새로운 도시에 진출하는 것이고,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반면 테슬라는 접근법이 좀 다른데요. 오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서비스는 도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고속도로 주행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 도심만 커버하는 웨이모와 달리 도심과 도심 전체, 이 광역권의 이동으로 이 서비스의 범위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승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항과 도시, 그리고 도시 간의 연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속도로를 포함하지 못한다면 절반 이상의 시장을 놓치는 셈이고, 현재 이 싸움에서 테슬라는 확실히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미 데이터는 명확한데요. 웨이모는 통계를 통한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80% 이상 낮다고 밝히고 있고, 이 테슬라 역시 오스틴에서 초대받은 승객들로부터 안전하고 놀라운 경험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세계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범위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산업과 경쟁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국내의 현실과 극명한 대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아직도 자율주행차 테스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타다 금지법입니다. 기존의 택시 면허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혁신의 길을 막아버린 셈이 됐는데요.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 서울 택시 시장의 94%는 여전히 전통적인 개인 택시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반대로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도시들은 우버나 그랩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이미 85%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 택시는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자, 이 차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차이가 아니라 뉴욕과 런던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 구조 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심야 시간이나 수요가 몰릴 때도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반해 서울은 여전히 고령의 개인 택시 기사 중심의 구조에 묶여 있어 이 심야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주요 도시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 제도에 묶여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이대로라면 글로벌 자율주행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은행이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 바로 기금을 마련해서 개인 택시 면허를 매입하고 결국 다 소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식은 택시 요금의 10% 또는 탑승 건당 1,0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자는 이야기고 그 돈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다 사들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 서울만 계산해도 개인 택시 면허 한 장의 시세는 약 1억 2천만 원, 전체 규모로는 약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전액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지만 호수처럼 시세의 일부만이라도 보상하는 모델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충격이 온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제도를 손대지 않고 방치한다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때 그 충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의 경우 우버가 등장하자마자 개인 택시의 면허 가격이 무려 92%나 폭락했습니다. 자,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면허를 산 기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됐고 이 사회 문제로까지 번졌는데 결국 뉴욕시는 나서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채무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반대로 호주는 훨씬 다르게 접근했는데 이 주정부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통해 면허를 직접 매입했고 시세의 약 39%의 수준으로 보상 매입을 진행했는데 재원은 모든 차량의 운행 요금에서 10%를 추가 징수하면서 충당했습니다. 자, 그 결과 기존 면허의 무려 99.7%를 성공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뉴욕과 호주의 차이는 단 하나. 위기를 기다렸냐 아니면 먼저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택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소비자는 어떤 이익을 보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 전체 택시의 10%에 달하는 7,000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얻는 경제적 편익이 연간 1,6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한데요. 자율주행 택시는 24시간 언제나 운행할 수 있고 기사의 인건비 부담도 없으니 요금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산업은 혁신을 통해 성장하며 국가 경쟁력까지 강화되는 이 3박자의 효과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한국은행은 현실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고 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부터 시범 도입을 하자고 말하고 있으며 세종과 판교 같은 지역은 자율주행 테스트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면허 매입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시험해 성공 사례를 만든 다음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전략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정부에서는 호주처럼 이 택시 요금을 부과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될지 아니면 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더 이상 일부 테스터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봇택시를 경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테슬라 FSD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대한 광고이자 체험의 마케팅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한 번이라도 로봇택시를 타본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FSD를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경험은 차량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차량 판매 회사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 로봇택시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면 굳이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 과도기 동안에는 판매도 여전히 이어지고 두 축이 동시에 성장하는 독특한 시기를 맞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방향은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반 로봇택시 서비스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소비자의 이익과 그 편익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끝까지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끝까지 막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결정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국가 경쟁력의 차이 역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ARK 인베스트는 로봇택시 시장만 제대로 열리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수조 달러 단위로 커질 수 있다고 말하고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세계 최대 모빌리티 네트워크 기업으로 바뀔 거라고 말하며 테슬라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2,000달러 이상 오를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과연 테슬라는 로봇택시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